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다독이 비노비노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방송 챙겨 들어요. 비노비노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드백이 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다독이님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나라 IT 1세대를 대표하는 IT계의 현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의장님 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작품들 로봇 시리즈와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소개만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깊이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나 의장님이 중역본으로 읽었던 이 로봇 시리즈 그리고 파운데이션 시리즈 관통하는 이제 어떤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로봇공학 3원칙이라는 거를 아이작 아시모프가 자기 SF에서 제시를 했고요. 너무 중요하죠. 네. 예. 이게 이후에 많은 SF 작가들이 그거를 차용하기도 하고 SF 문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로 뭐 로봇 공학에서 이 개념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발전도 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거를 약간 이 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나 좀 의문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원칙 소개도 그냥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로봇 3원칙이 아주 정말 유명하죠. 네. 첫 번째가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네. 두 번째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아시모프가 정말 천재적으로 이걸 전개하는 게 이 세 가지가 결국 부딪히는구나. 그렇죠. 예. 예.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도 부딪히고, 네.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도 부딪히고, 첫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도 부딪히고. 이게 정말 작가들이 정말 천재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네. 이게 그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인공지능의 그 인간의 윤리와 정렬시키는 거. 네. 그 딜레마에 관한 얘기예요. 네. 이게 그 지금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가 없거든요. AI에 대한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하냐. 네. 그 얼라이먼트가 조금만 튜닝을 하면 깨지네. 네. 그리고 얼라이먼트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뭔가 프롬프트를 조금만 슬쩍 해도 탈주하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강화학습을 할 경우에 딜레마가 100% 생기는구나. 네.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그 옛날에 아시모프가 충실히 한 거죠. 이미. 로봇 시리즈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이 아이 로봇이고 이제 약간 뭐 우화처럼 된 연작 소설들인데 그 연작 소설들이 대부분 다 어떤 도덕 철학적 딜레마. 예. 로봇 입장에서 이거를 그게 로봇이기도 하고 사실은 인공지능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아시모프가 너무 놀랍다. 네. 그러니까 저런 거죠. 반지의 제왕이 사실은 중세 판타지물의 문법을 만들었고 네. 김용의 영웅 무협지 시리즈가 무협지의 문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개방이 있고 뭐 화산파가 종남이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만들었죠. 그걸 아무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반지의 제왕도 여러 종족이 있다. 요정 종족이 있다. 뭐 엘프가 있다. 뭐 드와프가 있다. 네. 그 벗어나지 않죠. 네. 왜냐하면 그 문법이 있으니까. 네. 저는 아시모프가 SF에서는 일종의 그런 문법을 만든 사람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로봇 시리즈에서 한참 뒤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이 파운데이션 시리즈의 배경인데요. 파운데이션 시리즈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은하 제국이 퇴보를 하게 되고 그 문명의 어떤 암흑기를 막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이라는 건립을 한다. 그런 새로운 문명을 건설을 한다. 뭐 이런 설정인데 제가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처음 읽을 1990년대에는 흥미로운 설정이다 뭐 이러고 그냥 읽었거든요.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니 흥미로운걸? 이랬는데
2010년대를 거치면서 2020년대가 되니까 내가 사는 문명도 퇴보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민주주의의 위기, 뭐 사회의 퇴행 이런 것들 지적하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과학기술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끼어들고 의장님은 좀 어떠세요? 이제 202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집안도 이제 꺼질 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사회, 우리 사회가 퇴행을 할 수 있을까요? 퇴행의 어떤 징조가 좀 보이시나요? 저는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지금을 예언적으로 서술한 소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네. 그 은하 제국이 수만 년의 역사 끝에 붕괴를 앞두고 있다. 네. 수학자 해리 쉘던이 심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을 개발해서 이를 예측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 심리 역사학이 개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지만 네. 수십억 명의 집단 행동은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원리에 기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우리가 그러네요. 지금 말하는 빅데이터예요. 아, 빅데이터로 집단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심리 역사학도 소설 안에서 전제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데이터를 모으면 그건 예측 가능하다.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네요. 빅데이터를 심리학사학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국 붕괴 이후 찾아올 3만 년의 암흑기를 1,00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네. 그래서 제일 파운데이션, 제이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네. 제일 파운데이션은 바깥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은하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인류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기술 문명의 불씨를 너희들이 지켜라. 네. 그리고 그 뒤에 이 심리 역사학자들이 네. 모든 것을 내다보고 인간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1,00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채로 네. 개입하죠. 보이지 않는 정부인 셈인데 네. 사실 초반에는 제일 파운데이션 사람들은 그런 정부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죠. 모르죠. 그리고 네. 알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알면은 그 인위적인 개입이 되니까. 네. 그러면 운명의 추를 바꾸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어제 일부에서 네. 인류 사상 처음으로 지능과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슈퍼 엘리트들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AI 개발을 독점하고 있어요. 네. 그게 챗GPT고 클로드고 제미나이고 그록이죠.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거물들이 뭐 자기들끼리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SNS에 올리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네트워크가 있고 정말로 다가올 미래를 이들이 설계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박태용의 AI 강의 2026에서도 이 얘기를 좀 해주셨죠. 네, 피터 틸로 대표되는 페이팔 마피아들. 네.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의 그 AI 개발자들이 전부 다 어릴 때 SF를 읽고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그 반지의 제왕의 광팬들입니다. 네. 팔란티어라는 이름부터 네. 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제가 의장님 책을 보다가 좀 소름이 끼쳐가지고, 네. 네. 그들이 영향을 받은 게 하필 또 반지의 제왕이랑 스타워즈였구나. 네, 스타워즈하고 네.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페라에 네. 완전히 광적으로 집착하는 그걸 현실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 피터 틸이 이제 일단 거기서는 돈이라고 불려요. 네. 마피아의 두목이죠. 네. 피터 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더 이상 대중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네.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 없이 우리들 의사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고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심리 역사학과 제이 파운데이션인 거예요. 그렇네요. 피터 틸이 제이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더 이상 대중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피터 틸은 나는 더 이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양립할 수 있는 제도라고 믿지 않는다. 네. 그리고 나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게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해요. 네. 근데 그게 그럼에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딱 J 파운데이션이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심리 역사학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에서도 J 파운데이션에 있는 사람들은, 그 J 파운데이션에 있는 해리 셸던의 후계자들은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네. 인류를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하는 거다. 어떤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내가 제일 파운데이션에 있는 나머지 수백억, 수천억 인류를 이끄는 것은 나의 희생이다.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완전히 똑같아요. 네. 이 친구들이 대부분 장기주의자거나 효과적 이타주의자인데, 네. 장기주의자가 뭐냐면,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류는 그 우주에서 너무나 희소한 놀라운 지성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사라지게 두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다. 네. 그래서 지구의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태양의 수명하고 물려 있죠. 태양이 10억 년쯤 지나면 이제 불꽃을 크게 넓히기 시작하면 지구가 그 불꽃 안으로 들어가고 그때 수명이 끝나는 거죠. 네. 예정돼 있죠. 그때가 되기 전에 다행성 종족이 돼야 된다.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네. 할 때는 무슨 만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뭐 화성을 가야 된다. 화성을 발판으로 다행성 네, 종족이 네. 돼야 되고 태양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할 때는 참 어릴 때 만화를 많이 봤나 했는데 그 만화를 많이 본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돈과 네. 어마어마한 권력과 네. 인공지능을 손에 쥐니까 그 사람들의 사상에 인류가 끌려가는 그리고 그들은 진지한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을 사명이라고 하고, 네. 믿어요.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져서 세계 지배를 하겠다가 아니라 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 하고 네. 그 과정에 희생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게 문제야. 네. 그 인류가 유일한 주체가 돼버리면 개별적인 존재들이 다 희생당합니다. 인류의 장기적 존재를 위해서 너희들은 희생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능을 탄생시키기 위한 부트스트랩인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동 거는 존재였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의장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휴머니즘과 전체주의가 갈라지는 대목이 그게 거기죠. 네. 네. 개인을 얼마나 중시하느냐, 네, 네. 개인을 희생될 수 있는 도구로 보면 그건 이제 휴머니즘이 아닌 것인데, 이를테면 독일의 아리안족의 위대함, 네, 그게 나치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심지어 독일인이어도 개개인의 희생은 별게 아닌 걸로 아리안족의 위대함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섬뜩한 게 사실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도 굉장히 소설적 재미가 J 파운데이션의 그 사명을 독자가 나쁜 놈들 이러고 넘기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좀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그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주의나 효과적 이타주의가 네. 그 지배적인 사상으로 돼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반론을 펼치려면 피터 틸 당신이 틀렸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이 위기들을 현재 닥친 위기, 앞으로 닥칠 위기, 뭐 태양계의 위기까지도 지금 우리의 슈퍼 엘리트가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민주적 절차로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반론을 펼쳐야 되는데 피터 틸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민주주의로 뭐가 그렇게 현명하게 잘 됐냐고 뭐 기후위기를 맞섰냐 뭐 기후위기는 피터 틸의 관심사도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전쟁 위기를 맞섰냐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뭐 있냐 게다가 점점 더 어떤 의회라는 조직이 선진국에서 망가지는 게 안 보이냐라고 할 때 사실 좀 할 말이 좀 궁색해지잖아요. 피터 틸 같은 경우는 대놓고 소수의 아주 뛰어난 몇 사람들이 네. 인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비로운 독재를 펼쳐야 그게 되는 자기라는 것처럼. 거죠. 네.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점에서 틀렸는데요. 네. 가치를 바깥에 두는 순간 틀린 거예요. 이를테면 인류가 도구가 되잖아요. 네. 인류는 도구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당위로 반박을 하는 거야 쉬운데 지금 민주주의가 작동하냐라고 물을 때 지금 어디가 약간 잘못돼가지고 조금 삐걱거리는데 원래 이거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대답을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인류의 제도는 네. 기본적으로 인류의 약점 위에 세워진 제도고요. 네. 그래서 최선의 것을 구한 적이 없어요. 가장 덜 나쁜 것을 구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가장 덜 나쁜 것을 구한 게 삼권 분립이고 민주주의인 거지. 네. 최선의 것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인류는 기본적으로 되게 연약한 존재고 어쩔 수 없이 약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야 되는 존재고 더 나아가면 다른 생명을 빼앗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네. 그거를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표현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만 할 수 있었으면 인류의 모든 죄의 99%가 사라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류는 대단히 취약하고 나약한 존재다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네. 피터 틸의 나쁜 점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취약점은 다 인정하지만 자기는 그런 게 없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전체주의고 독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틀린 전제인 거죠. 제 생각에 피터 틸이 스타워즈랑 반지의 제왕 볼 시간을 조금 어렸을 때 줄이고 플라톤이나 뭐 이렇게 좋은 좀 고전 인문서들을 좀 읽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피터 듭니다. 틸도 그렇고 알렉스 카프도 그렇고 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면 그 친구들이 공부한 철학이 미국식 공리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반도 못 보는 거죠. 네. 그 자기들이 펼치는 논리의 함정들, 이를테면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에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이 대표적인데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기술을 써야지 너네 맨날 애들 뻘거벗은 사진이나 공유하게 하고 잡담이나 하게 하고 그런 쪽에 너희 에너지를 쓰냐. 너가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받아놓고 네. 와가지고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뺏고 그러고 살다 죽냐. 여기까지는 너무 훌륭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선하고 나머지 특히 중국이 나쁘니까 우리가 기술을 이 선한 나라를 선한 세력을 지키는데 써야 된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엇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명백히 트럼프가 그렇게 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미국만이 선하고 중국은 악한 존재니까 우리가 AI를 압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답을 못하는 게 피터 틸하고 알렉스 카프하고 트럼프가 다 나쁠 때는 어떡할 건데? 네. 라는 질문에 대답이 없어요. 네. 그냥 우린 선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극히 결함이 많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철학 공부를 덜 한 거죠. 아니, 책을 반만 읽었거나.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들을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때 탐독할 때에는 그저 장쾌한 상상력, 정말 웅장하다. 네. 뭐 그러면서 약간 뭐 인간의 어떤 뭐 지구에 갇힌 혹은 뭐 이 인간으로 유기물 지능에 갇힌 생각을 벗어나서 우와 이러고 읽었었는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막 무기물로 된 지능을 제가 상대를 하고 있고 네. 뭐 어떤 엘리트 슈퍼 엘리트들의 그림자 정부가 이미 반쯤 만들어진 것 같은 네. 그 중에 한 명은 페이팔 마피아인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입각도 했다가 그럼요. 네, 나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지금 벤스 부통령 네. 그 친구도 페이팔 마피아고요. 네. 피터 틸이 후원을 엄청 네. 많이 해서 사실상 키워낸 백악관에 여러 명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합니다. 이 의장님과 함께 아이작 아시모프 세계관 이야기만 해도 2시간 훌쩍 할 것 같은데 네. 다음 책도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두 번째로 꼽아주신 인생 책들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이게 원래 이승윤 씨 책 소개하고 난 다음에 들으려고 그랬는데요. 네.
정태춘의 92년 장마 종로에서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게 뭐냐 하면 그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네.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가장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네. 형식적인 어떤 민주화 신용을 하고 난 자리에서 네. 그 느끼는 그 소회를 정태춘이라는 시인이 네. 노래라는 형식을 빌어서 쓴 건데요. 이건 시극이라고 해야 되나? 시가극이라고 해야 되나? 가사가 정말 놀라운 한편의 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아주 놀라면서 들었던 노래입니다. 예. 92년 장마 종로에서. 네. 정태춘의 92년 장마 종로에서 듣겠습니다. 정태춘의 92년 장마 종로에서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과 깊은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제 우리 메인 도서입니다. 그 이승윤 교수님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집중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책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 이승윤 교수님은 그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네. 이것 관련한 논문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바넷 연구상, 네. 국제 공공정책 분석 및 관리학회 최우수 박사학위상을 받았고요. 네. 일본 교토대에서 교수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 2023년에 영문판 도서 불안정 노동의 다양성, 네. 액화 노동과 한국 복지국가의 실패한 노동자 보호, 네. 이걸로도 또 상을 받으시고. 아. 그래서 그 액화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네. 인정을 받게 된 놀라운 개념이고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네. 잘 정리해 줬다. 네. 그래서 너무 시의적절한 표현이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중앙대 사회복지학부에 그렇습니다. 적을 두고 네. 계시지만 예. 세계적인 학문적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학자, 예. 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젊은 연구자이시고 네네네. 네. 어떻게 보석 보면 같은 분이죠. 네, 어제 이제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제 정의를 저희가 해야 되는 맞습니다. 네, 정확히. 우리가, 네, 예. 한국이 이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 여러 선진국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문제 정의를 하고 이거 같이 논의해 봐요라고 얘기할 때 이승윤 교수님 그 중에 네. 한 분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노동, 이 책이 아마 그 액화 노동에 대한 책인가 그렇습니다.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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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도 조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 액화 노동이란 건 뭐냐면 네.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네. 비정형적이고 비표준적인 노동이 기존의 경계들 사이로 녹아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이라고 하면 네. 그냥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사대보험을 받거나 직장이 있거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비정규직이라는 말도 사실은 20세기까지는 그렇게 잘 쓰는 말은 아니었고 IMF 외환위기 겪으면서 이제 정규직이 아닌 그렇게 보호 못 받는 무슨 뭐 단기 계약직, 뭐 파견 근로 예, 뭐 이런 예. 게 뭐 하청인데 사실은 그냥 본청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똑같은 일 하는데 너는 하청 회사 소속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험을 좀 덜 받는다든가 임금 덜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담협 대상이 아니라든가 그런 노동자가 있었고 뭐 소사장도 있고요. 네. 예. 그것만 해도 우리 사회가 이 비정규직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노력을 하느라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비정규직조차 아닌 네, 비정규직조차 아니죠. 비정규직 보호법으로도 보호할 수 없는 네. 그런 노동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게 플랫폼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가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네. 원래는 하나의 덩어리였던 노동을 네. 다 막 잘라내고 썰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이 하나의 뭉치였던 노동을 세분화해서 요거를 요만큼 따로 플랫폼 노동자를 주고 요걸 네. 요만큼 따로 이 플랫폼 노동자를 주고 요걸 요만큼 따로 플랫폼 노동자를 주고 네. 그래서
해체를 시켜버려요. 옛날에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배달을 하는 청년이 있었으면 그 청년은 그 식당 직원이었는데. 그렇죠. 철가방. 네. 근데 그 배달 전문 업체한테 맡기면 이제 아웃소싱이 되는 그런 것이고. 거죠. 예. 근데 이제는 그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조차 아닌. 네. 배달만 딱 잘라내서 네. 알고리즘으로 고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배달 중개 플랫폼이라는 게 생겼고 네. 그 플랫폼에서 음식점과 알고리즘이 라이더가 작동을 하는 거죠. 만난다. 예. 그럼 이 라이더는 배달 플랫폼 업체 직원도 아니고 네. 음식점의 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제도 사이로 액체처럼 빠져나가 버려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사는 돈, 네. 사고를 내서 쓰게 되는 치료비, 네. 오가는 데 드는 비용, 그런 것들이 다 이 제도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네. 플랫폼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어떤 게 돼버리는 거예요. 배달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한 2010년대 즈음에 이제 좀 대중화가 되니까요. 네. 그때 이런 거 잘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많이 봤던 기사가 아니라 뭐 인터넷 게시물은 와, 배달로 뭐 월 500 가능, 뭐 이런 것들. 네, 맞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은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왜 그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냐면 사용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생긴 거죠. 네. 알고리즘 덕분에. 네. 그 노동을, 한 단의 덩어리였던 노동을 딱 떼내서 알고리즘이 분배를 해줘서 생기는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거예요. 노동자 같긴 한데,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자기가 들고 다니는 앱에 어디 배달하세요라고 뜨면은 그걸 보고 열심히 배달을 하고 나면 얼마를 받는데, 네. 엄밀히 보면 자영업자로 분류될 거예요, 법적으로는. 나는 노동을 하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너는 노동자가 아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지휘 감독 관계가 명백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한국뿐 아니라 그 즈음에 전 세계적으로 뭐 우버니 뭐니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이 많은 분야에서 액화돼 버린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참 잘 지은 용어이고 네, 잘 지은 네. 용어인데 그 용어 자체가 배달 플랫폼이 생긴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예. 한참 지나야 문제를 정의하게 되고 여기에 이름을 붙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그게 이제 이게 IT의 발전과 AI의 발전이 다 맞물려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첫 번째 날에 얘기했던 게 지각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오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면 기술의 변화를 지금의 제도와 가버넌스가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움직이는 표적이니까 그 이를테면 국회에서 관련된 법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상태를 상정하고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법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총을 만들었어요. 네. 딱 겨냥해보면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어제까지는 새였는데 네. 오늘 보니까 물고기가 돼 있네. 네. 그러면 총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방향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진. 네. 그래서 그러면 낚싯대를 만듭시다 하고 또 6개월이 지나서 보면 공룡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법과 제도의 속도, 가버넌스의 형태가 현재하고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첫날 얘기했듯이 움직이는 지각 위에서는 텐트를 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 이분들은 영원히 보호받지 못할 거다. 근데 우리가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입법 과정이라는 걸 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인 거잖아요. 이렇게 법치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몇백 년 전에 생겼고 입법 과정에서는 이제 뭐 어떤 공론화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해서 뭐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뭐 그 와중에 뭐 심의도 하고 여러 번 하고 이래가지고 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물을 뜨는 용도가 아니고 텐트가 아니고 이거는
한번 지어 놓으면 오래 갈 건물로 생각하고 우리의 대리석 법체계가- 건물이. 네. 우리의 법체계가 다 그런 거였잖아요. 네. 뭐 한국뿐 아니라 뭐 어느 나라나 법은 다 그런 거였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법을 텐트로 대신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게 법이 시대와 불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건 지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사람의 노동자성을 굳이 따지지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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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다른 접근이 가능하죠. 아.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보호할 때 뭐 이 사람의 사용자가 누구냐, 뭐 기업이 누구냐 이런 거에 논의를 조금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겠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바꿔보면 땅이 흘러도 네. 표적이 움직여도 네. 더 큰 그물로 잡을 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디지털로 인한 어떤 그 노동의 분해 네. 라든가 아니면 AI로 인한 소득의 극단적인 집중 네.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해서 AI 자체를 사회의 것으로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게 신안군의 태양광 연금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네. 여주 구양리의 태양광 마을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충분히 사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이 노동의 탈상품화라는 질문 대신에 사람을 지켜보자. 어떤 경우든 어떻게 되더라도 사람을 지킬 수 있으면 이 친구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지 않을까 하고 아예 질문을 바꿔본다. 사실 박태웅의 AI 강의 2016 그 책 말미에서 AI 기본 사회라는 네네. 개념을 제시를 해주셨고 예. 굉장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액화 노동 얘기를 조금만 더 네. 하고 싶습니다. 액화 노동이 지금까지는 2010년대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는 이 AI 변혁의 직접적인 결과물은 아니었고 그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디지털 미디어 기술들의 결과물이었는데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사회 시스템이랑 결합을 하게 될 때 액화 노동도 심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플랫폼 액화였다면 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는 AI 액화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좀 머릿속에서 막 그림이 그려지는 게 없는데 어떤 걸까요? 그 노동이 극단적으로 더 분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면 배달 노동자 정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뭐 배달, 근데- 뭐 프리랜서들이 네, 모이는 네. 플랫폼들. AI 네. 액화가 되면 네. 번역가, 회계사, 네. 디자이너, 초급 개발자가 다 액화될 수 있어요. 아, 혹은 대체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가 필요한 회사들이 회계사를 굳이 내 회사 안에 두고 싶지 않다. 지금 그 엔트로픽의 네. 클로드가 개발 쪽을 거의 먹었거든요. 네. 그 지금 엔트로픽 자체에서 개발자들이 코드를 짜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네. 다른 회사들도 보통 90%, 구글 같은 경우가 보스로 얘기하는데도 75% 이상 네. AI가 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엔트로픽이 두 번째 타겟으로 삼은 게 회계입니다. 한국 회계사들도 작년에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한 합격자들이 수습처를 못 잡고 있는 네. 비율이 뭐 60%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금융회사들하고 손잡고 네. 합작회사를 며칠 전에 발표했어요. 네. 그 얘기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아, 엔트로픽의 클로드로 돌려보니까 회계사 필요 없는 애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 큰 금융회사들이 거기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비가시성이 심화되는데요. 네. AI로 인한 해고는 안 보입니다. 안 뽑는 거라서. 안 뽑는 그런 거니까. 거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AI로 인해서 사람을 줄이게 돼도 AI로 인해서 그렇다고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그 친구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죠. 네. 절대로 해고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가 작년 말부터 명백히 가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 말부터
AI의 재규적 자기 개선이 본격화됐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AI를 이용해서 AI를 개선을 해요. 네. 그래서 그 AI의 성능 개선 그래프가 명백히 지난해 말부터 꺾입니다. 네. 더 가파르게 꺾여요. 네. 그래서 지금 새 모델까지 나오는 주기가 평균 50일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법과 현실의 간극이 가속도를 띠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액화 노동에 대한 대응이 가속도를 띠면서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가져왔던 액화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빠른 가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 액화에서 AI 액화로 넘어가면서 대상은 확대되고 비가시성은 심화되고 속도는 빨라진다. 저희가 파운데이션 시리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지금 빅테크 CEO들에 대해서 의장님의 쓴소리를 비판을 잘 들었고, 이 박태웅의 AI 강의 2026에서 그 빅테크 CEO들이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그렇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액화 노동 문제인가요?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백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부의 집중의 가속화예요. 네. 실리콘밸리에서조차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너무 풍족해져서 돈이 필요 없어지는 시간이 온다. 네.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을 갖게 될 때가 온다.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설명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작 그들의 회사에서 주니어 개발자들이 특히 인도 출신 개발자들이 이렇게 정리해고 당한 다음에 비자 없어가지고 돌아가고 그런 게 네. 아주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부의 가속화되는 집중과 네. 돈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풍요로워지는 미래 사이에 그 갭을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그리로 넘어갈 건데를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빨리 갈 수 있기 위해서 AI 회사에 대한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죠. 방적기가 등장했으니까, 증기기관이 등장했으니까 우리 이제 풍족한 산업사회로 갈 것이다. 네. 그 중간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19세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뛰어넘자. 근데 과거에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보면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네. 산업혁명 이전의 생활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90년 걸렸습니다. 산업혁명 기간에는 오히려 퇴보를 했던 퇴보했죠. 거지. 네. 평균 수명도 줄어들고. 런던의 평균 수명이 20살까지 떨어질 만큼. 영아 사망률은 치솟고. 왜냐하면 4, 5살짜리 애들도 공장에 가서 10시간 이상 일했으니까. 네. 그때 노동조합이 나오고 네. 청소년 노동에 관한 법이 나오고 대기 환경에 관한 법이 나오고 온갖 투쟁을 거쳐서 정치적 타협과 투쟁을 거쳐서 비로소 겨우 90년 만에 산업혁명 이전의 생활 수준을 회복했거든요. 그 90년 동안에도 그 산업혁명의 기술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됐고요.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네. 그런데 왜 그나마 타협을 했냐? 런던의 평균 수명이 20살까지 떨어지고 런던 포그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2만 명이 죽은 그 석탄 가스로.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겠는 거야. 그리고 자기 물건을 사줄 손님이 없잖아요. 네. 20살에 다 죽어버리면 누구한테 팔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타협을 해준 거예요. 환경도 이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네. 이제 자기들도 런던에 살아야 되니까. 인구 구조도 보아하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노동쟁이도 격렬하게 네, 일어났고, 그래서 결코 자연스럽게 이게 전혀 된 것이 자연스럽게 아니고.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는 대단히 비겁하거나 속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미래와 지금 갈수록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현재 사이에 가교가 없잖아요. 그 가교를 제시해 줘야지. 그리고 자기들이 앞장서야지.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미래를 당기고 있으니까 우리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게 권력과 부를 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 때문에 양보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한 15년 정도 우리가 겪어온 이제 한국의 사례를 저는 좀 약간 회고를 해보고 싶은데,
액화 노동이 한 2010년부터 2026년까지 15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퍼질 때 우리는 왜 그거를 대처를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의 어떤 그 플랫폼 CEO들의 악덕이 아니고 뭔가 사회적으로 뭐가 약간 대응하는 게 기본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느렸는데 뭘 만약에 했었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런던 스모그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게 뭔지 몰랐어요. 두 번째로는 그 문제와 솔루션이 맞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현대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네. 글로벌로 작동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네. 동시에 규율을 하지 않으면 규율을 못하는 기업들이에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네. 어떤 특정 개별 국가가 규율할 수가 없어요. 한국 청문회에 CEO 나와라 그래도 안 이게 나오죠. 미국 기업이다. 네, 명백히 한국에서만 장사를 하고 있는 애들인데도 우리 네. 미국 기업하고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법과 규율, 규제는 개별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사건은 글로벌로 일어나고 있다. 네. 이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는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IT를 몰라요. 그런 몇 가지가 겹쳐서 플랫폼 노동도 몰랐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네. 그들은 국민 국가가 규제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닌 그런 거죠. 기업이고 예. 게다가 그들을 규제해야 될 사람들조차 어떤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네. IT 회사의 특성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었다. 네. 이를테면 이게 사실 액화 노동이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 이승윤 교수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나왔을 만큼 인류가 이 문제를 정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박태웅의 AI 강의 2026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을 이용해서 불과 싸운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시대와 제도는 불화할 수밖에 없고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니까 점점 그 불화하는 속도나 규모도 커질 것이다. 근데 그 문제를 AI로 해결을 해보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AI가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것을 합의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게 아니다. 네. 얘는 인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어떤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은 그 제국주의 경험이 없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예요. 제가 의장님 책을 읽으면서 그렇네 하고 네. 네, 깜짝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번에 유엔에서 AI 허브라는 걸 한국에 만들겠다고 합의를 냈잖아요. 네. 그게 왜 합의를 냈을까를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서도 있어요. 트럼프가 워낙 예산을 많이 잘라서.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소식을 뒤늦게 듣고 우리가 그 돈을 다 대줄 테니 가지 마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스위스에는 반도체 공장도 없고 그 기구들이 다 노를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친구들이 진짜 원했던 건 새로운 리더십이에요. 유럽의 노쇠에 가는 낡은 리더십과 미국의 미친 리더십을 피해서 그 중국의 어떤 그 억압적인 전체주의적 제도에서 빠져서 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을 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도 택할 수 없고 중국도 택할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나라들이 미들 파워로서 어떤 제국주의 경험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AI 기본 사회를 같이 만듭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손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장을 대행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펙 회의에서 의장을 했었고, 네. 내년에 G20에 또 의장을 해요. 네. 트리플 크라운을 하는데 그때마다 예외 없이 AI 기본 사회를 만듭시다. 그리고 포용적인 AI를 합시다. 네. 라고 했고, 그래서 APEC에서 AI와 관련된 합의문 중에서 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사인한 첫 번째 합의문이에요. 아, 그게 에이펙 합의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에이펙 AI 센터를 한국에 두기로 합의를 했어요. 네. 그걸 중국이 너무너무 가져가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의 리더십이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미들 파워로서 절대로 해코지하지 않을 것 같은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나라로서 네. K-팝, K-컬처, K-푸드의 그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로서 신뢰를 준 거예요. 이게 뭔가 그 AI 전환이라고 부르든 AI 위기라고 부르든 대변역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의장님 만났을 때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좀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 살고 있네요. 네, 우리가. 그 공간적으로도 중요한 장소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되게 큰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 인류 역사에서 그 쿠데타를 총 한 방 안 쏘고 민주적으로 제압한 유일한 나라예요. 2번이나. 2번이나. 네.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집단지성이 가장 잘 작동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극우화의 물결이 네. 지금도 고조되고 있는데 허리를 부러뜨린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극우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미국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전 세계가 그러고 가고 있잖아요. 네. 유일하게 보통은 이런 거는 꺾이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부러뜨리잖아요. 네. 올라가고 있는 중에 부러뜨린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대로 된 거울이 없어가지고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깥에서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역량이 가진 나라가 없다. 너무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소프트 파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유엔의 그 유니세프부터 시작해서 정말 큰 6개 기구가 네. 한국의 AI 허브를 만들고 싶다. 지금- 라고 한 게 그런 뜻이죠. 지금 의장님이 짚어주신 이제 커다란 요소들 외에도 뭐 이렇게 공장이라든가 인재라든가 IT 네, 여러 네. 가지 인프라들 이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갖춘 나라도- 풀세트를 갖추고 있어요. 네. 그 AI를 위한 풀세트,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AI를 5단 케이크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 밑에 에너지가 있고 그 위에 반도체 칩이 있고 네. 그 위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위에 모델이 있고 그 위에 서비스가 있어요. 이 5개를 다 가진 몇 안 되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가령 하나씩 접어보면요. 네. 에너지 있냐? 네. 데이터 센터 구축할 수 있냐?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거의 다 자빠지는데 반도체 있냐? 네. 미국이 지금 공장이 없지 않나요? 반도체 있냐 해서 거의 몇 나라 빼면 다 없어지죠. 네. 네 번째 독자 모델이 있냐? 네. 5번째 포털이 있냐? 포털. 그렇네요. 전 세계에서 구글을 제끼고 포털이 있는 나라가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이잖아요. 아. 그 마지막에서 그냥 네 나라밖에 안 남아요. 거기다가 반도체 있냐 그러면 러시아 자빠지죠. 네. 중국은 이제 시작이죠. 하여튼 이제 아마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있고 하지만 우리의 역량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절망적인 역량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 국가가 될 그런 역량이 있고 어떤 그 역사적인 책무 같은 거를 좀 느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 역량, 책무. 네. 근데 저희 목표는 아마도 AI의 혜택을 모든 구성원이 모든 인류가 네, 모든 인류가 잘 누리는 그런 사회일 텐데 그걸 AI 기본 사회라고 할 텐데 요거는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때 90년에서 10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그걸 봤는데 왜 그걸 되풀이할 필요가 있나. 지금 제가 박태용의 AI 강의 2026을 읽고 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근데 AI 기본 사회라는 거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적은 사회인 거죠.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가 생계 수단으로서 일이 있고 네. 또 하나가 자기 실현으로서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99대 1? 95대 5? 밥벌이죠. 뭐. 그리고 뭐 거의. 뭐요?
취미와 도급일치가 된 네네. 상위 2%,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드무니까, 그런 경우가 드무니까 네, 선망의 지극히 대상이죠. 드문 네, 도급일치가 된 뭐 1%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은 직업과 밥벌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 네네. 98%에게는 그렇죠. 동의어죠. 그런데 AI가 만약에 극단적인 생산성 향상을 불러올 수 있다면 네. 이걸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극히 좋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노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업이 밥벌이가 아닌 시대. 네. 밥은 그냥 저절로 벌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99대 1 혹은 100대 빵인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스 시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아, 그때는 노예들이 일을 하고 시민들은 심포지움을 했죠. 네. 향연을 누렸잖아요. 네. 그 노예의 자리를 AI가 차지할 수 있다면 그리스 시대처럼 살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낮에는 에우리피데스랑 같이 연극 공연하다가 네. 저녁에는 소크라테스한테 독잔도 건네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뭐 좋기만 하겠습니까마는 네. 어쨌든 노동의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노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사실은 놀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네. 본질적으로 노예 노동이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리스 귀족처럼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네. 저는 2시간만 놀아도 죄책감이 느껴져요. 근데 어쨌든 극단적인 생산성 향상이 오는 시대라면 네. 노동의 이 비례가 극단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아마 개개인들의 삶의 방향성도 그에 맞춰가지고 달라질 것이고, 워커홀릭이다 이 말이 이제 칭찬이 아니게 되는 네, 때가 네. 오게 될 것이고, 네. 그럼 그 시간의 삶을 내가 뭘로 채울 것이냐, 이거는 각자 고민을 그러니까 자기 해야 될 실현이 것이고. 일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일을 하면 되죠. 음. 그 일이란 게 이를테면 그 물리학을 더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목수 일을 한다거나 네. 기타를 연주한다거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종이에 풀칠하면서 나는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면 되죠. 이 2부 시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정말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의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인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역사적 책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나의 삶의 방향성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다독이님들도 그런 생각 해보시는 시간 되었겠죠?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네, 의장님 저희 공통 질문이 좀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 뽑아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보고 문장을 찾기 위해서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문장은 못 찾았어요. 그 대신에 제가 이제 되게 놀랐던 걸 말씀을 드리면 네.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양극화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네. 불안정하고 나쁜 직업과 네.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 U자처럼 갈라지고 있다. 네. 라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안에서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양극화가 U자처럼 일어나고 있다. 네. 가운데 그럭저럭 괜찮은 일자리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사라지고 있고 되게 불안정하고 나쁜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되게 고소득이 좋은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U자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 책에서 처음 봤어요. 많이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체감하고 있을 건데 네. 이거를 청년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네, 같습니다. 청년들도 그 안에서 양극화가 아주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단일한 청년 문제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청취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좋은 습관 있으시다면요? 운동하십시오. 무슨 운동 하십니까? 저는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요. 네. 요즘은 달리기도 합니다. 네. 등산, 자전거, 달리기. 유산소로 주로. 주로 유산소 합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태웅의 AI 강의 2026의 저자이자 IT 전문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장님, 저희 마무리하는 노래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 그 영국에 춤바완바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네, 이 친구들이 네, 개혁을 네. 즐겁게 해야 된다. 아, 개혁은 파티와 같은 거다. 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영국 민중가요단인가요? 네. 네, 그런데 노래가 너무 신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축구장에서 응원가로 쓰이고 막 난리가 났던 그런 노래입니다. 춤바완바의 톱 썸핑.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